이스타TV의 새로운 콘텐츠 다시 해야 되겠다. 이스타TV의 새로운 콘텐츠 축구 읽어주는 남자 BJ 갱기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갈라진 폴란드를 하나로 엮은 공. 우카시, 저 녀석은 정말 XX야. 유로 2008 조별리그 B조 첫 번째 경기가 열린 날 직접 들은 욕설이다. 물론 한국어는 아니었다. 친한 지인이 화가 난 나머지 영어도 아닌 자신의 모국어인 폴란드어로 한 선수에게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이런 일은 이날 두 차례나 이어졌다. 독일이 폴란드를 만나 2대0으로 이겼다. 골을 넣은 선수는 루카스 포돌스키가 유일했다. 포돌스키는 2골을 터뜨렸다. 포돌스키가 욕설을 들은 이유. 그 폴란드 사람은 조국이 지는 걸 용납하지 못했고 포돌스키가 골을 넣은 걸 더 용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포돌스키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독일로 이민을 갔다. 루카스를 폴란드 이름으로 바꾸면 우카시다. 원래 폴란드 대표팀에서 뛰고 싶었으나 발탁되지 못했던 포돌스키가 그 욕설을 들었다면 개인적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서운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는 독일을 용서하기 어렵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신생 독립국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이후에는 소련이 폴란드 영토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폴란드는 독소 불가침 조약에 의해 둘로 갈라져 독일과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된다. 폴란드는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이들과 싸웠으나 세계대전 동안 인구 600만 명 중에 100만 명 정도를 잃었다. 비율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실이었다. 무엇보다 독일은 폴란드를 극단으로 강하게 통치했다. 폴란드를 레벤스라움으로 생각했던 독일은 폴란드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다.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폴란드 내 강제 수용소가 많았던 이유도 여기 있다. 강제 수용소는 유대인 학살로 유명하지만 여기서 수많은 폴란드인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물론 소련도 비인간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1940년 소련은 카틴 숲에서 폴란드 지도층 2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 소련은 이 사건을 1990년이 돼서야 인정했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치 독일이 저지른 학살과 만행을 사죄하는 의미였다. 이는 세계사에 남을 사죄 장면이었으나 폴란드가 독일이 지닌 반감을 모두 녹일 수는 없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소련과 비교되긴 하지만 말이다. 분열된 나라를 묶은 공. 19세기 이후 폴란드 역사를 가장 잘 함축한 단어는 분열이다.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강국이었던 폴란드는 1795년 프로이센, 러시아, 합스부르크 제국에 3등분되어 흡수당했다. 1918년 독립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됐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영토선이 크게 달라졌다. 강대국들이 이해 득실을 따지는 냉전시대의 논리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민족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뒤 국경선이 바뀌고 냉전시대를 겪은 한국을 생각해보라. 그 시절 폴란드도 독립은 얻었으나 혼란을 겪었다. 폴란드에 들어선 인민공화국은 소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980년대 경제 악화로 인한 극심한 불안정으로 공산당이 지닌 위상이 흔들렸다. 결국 1990년 대선에서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폴란드는 공산권과 멀어지게 됐다. 폴란드는 현재 명목 국내 총생산 세계 22위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폴란드는 격변했으나 축구만은 한 방향이었다. 분열에서 연대로 향했다. 라이언 허바드가 폴란드 축구 100년사를 정리하며 쓴 책 제목이 분할에서 연대로인 이유도 여기 있다. 폴란드 축구는 조각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었다. 초기 폴란드 축구는 슬픔과 동의어였다.
1939년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폴란드 축구협회를 해산시킨다. 전 국가대표 선수 9명은 나치에게 살해당한다. 이 중 3명은 아우슈비츠에서 생을 마감했고 스테판 프리츠와 브로니스라프 마코프스키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 공개 처형당하고 만다. 유대인 출신 4선수는 유대인 게토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라도 축구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다. 폴란드 축구는 전쟁이 끝난 후 30년이 지난 다음에야 전성기를 맞았다. 1970년대 초반 공격수 부워지미에시 루반스키와 감독 카지미에시 고르스키가 함께 뛰면서 폴란드 축구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1972 뮌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1974 소독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한다. 자신들을 지배했던 독일의 서쪽편에서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브라질을 연달아 꺾었다. 그제고시 라토는 7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수비수 부어디슬라프 주무다는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폴란드는 1976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3위,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 5위, 1982 스페인 월드컵 3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폴란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었으나 축구만은 달랐다. 축구는 그렇게 새로 태어난 폴란드를 하나로 묶었다. 아직 6분밖에 안 됐네요. 40분 해야 되는데. 전 유럽이 갈망하는 스트라이커를 품다. 폴란드는 1970년대 초반에서 1980년 초반까지 10년이 넘는 황금기를 보낸 뒤 내리막길을 걸었다. 1990, 1994, 1998 월드컵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2002, 2006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이어진 2010, 2014 월드컵에서는 예선에서 넘어졌다. 민주화를 이룩하고 시장경제로 돌아선 이후에 오히려 축구는 예전 영광과 더 멀어졌다. 1988년 이런 상황을 뒤집을 아이가 바르샤바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 레슈노에서 태어났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루반스키와 라토 그리고 즈무다가 1970에서 80년대에 이룩했던 업적을 하나하나 뛰어넘기 시작했고 결국 모조리 추월했다. 그리고 폴란드를 넘어 전 유럽에서 가장 높이 섰다. 2020년에는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2021년에는 유럽 골든휴를 신었다. 폴란드를 떠나 유럽 도처에서 일하던 폴란드인들에게 로베르트는 폴란드 그 자체였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던 이들에게 로베르트는 큰 힘이 됐다. 시대는 다르지만 과거 서독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한국의 차범근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게 힘을 줬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는 이제 아픈 역사를 상당 부분 털어내고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발전 속도도 여전히 빠르다. 선배들이 전쟁의 상흔을 씻어줬다면 로베르트는 도약하는 폴란드를 상징한다. 폴란드는 전진하고 축구공은 여전히 구른다. 레비, 도르트문트와 클롭을 만나다. 도르트문트는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리듬은 아니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구단의 황금기는 2002년 유에파컵 준우승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재정 위기는 팀을 무너뜨렸다. 2007-2008 시즌에는 13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20년 동안 거둔 최악의 성적이었다. 2008-2009 시즌에 위르겐 클롭이 지휘봉을 잡은 뒤 조금씩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2009-2010 시즌에는 5위를 차지하면서 부활의 서막을 알렸다. 로베르트의 에이전트였던 체자리 쿠차르스키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했다. 터키 명문인 페네르바체가 큰 금액을 제시했으나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성장을 바랐고 도르트문트가 클롭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로베르트 역시 성장하며 성과도 낼 수 있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도르트문트는 폴란드 선수가 적응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데스리가 구단이었다. 그때는 폴란드 선수들을 독일 분데스리가 구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에는 야쿠프 부아쇼치코프스키와 우카시 피슈체크가 있었다. 이전에는 에우제비우시 스몰라레크가 거기서 뛰었다. 그러니 도르트문트에 적응하는 게 더 쉬워 보였다. 팀은 재정 위기를 겪은 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당시 스트라이커였던 루카스 바리오스를 잘 알았다.
클롭에게 로베르트가 더 낫고 팀에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도르트문트와 폴란드 간의 거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 다음 행선지를 선택하던 로베르트는 21세에 불과했다. 향수병에 걸릴 가능성도 충분했다.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도르트문트의 거리는 1000km 정도였다. 두 도시 사이를 충분히 하루 안에 오고 갈 수 있었다. 쿠차르스키는 로베르트는 문제없이 도르트문트에 적응했다. 가족, 친구, 누구든 쉽게 그를 방문할 수 있었고 그가 폴란드로 가기도 쉬웠다라고 설명했다. 로베르트는 분데스리가라는 새로운 무대에 적응해야 했고 클럽이 요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했다네. 폴란드 무대에서는 도전하자마자 성과를 냈으나 세계 최고를 다투는 분데스리가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2010-2011 시즌 33경기에 출전해 8골을 넣는 데 그쳤다. 그러나 팀은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첫 시즌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 33경기 중 18경기를 교체로 뛰며 제한적인 기회를 받는 상황에 이뤄낸 결과였다. 그 시즌에 나는 벤치에서 출발할 때가 많았고 스트라이커 뒤에서는 10번 포지션에서 뛰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바로 뒤에서 스트라이커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거와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웠다. 클롭은 로베르토를 계속 밀어붙였다.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끝없이 자극했다. 로베르트가 훈련 때 10골을 넘으면 힘드네요. 예. 로베르트가 훈련 때 10골을 넣으면 50유로를 주겠다며 내기를 걸기도 했다. 2010년 도르트문트에서 보낸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이적했을 때는 독일어를 거의 할 수도 없었다. 고맙다는 말과 욕 정도를 알았을 뿐이었다. 날씨도 비가 오는 회색조였다. 클롭과 하는 훈련의 강도는 매우 높았다. 여러분 물 한 잔만 마실게요. (2011-2012) 클롭과의 대화 그리고 터닝포인트. 그 다음 시즌인 2010-2011 시즌 초반에도 로베르트는 고전했다. 경기 출전 시간은 조금 늘었으나 경기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로베르트도 클롭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로베르트는 클롭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더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와 대결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제대로 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완패한 뒤 클롭을 찾아갔다. 클롭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순 없다. 당시 독일어 실력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몇몇 단어와 그가 보인 보디랭귀지를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정말 좋은 대화였다. 로베르트는 클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3일 뒤에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해트트릭과 도움 1개를 기록했다. 터닝포인트였다. 그는 그때서야 부진과 부적응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중에야 대화를 통한 개선이 자신이 아버지와 어릴 적 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도 말이다.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클롭과 나눈 대화가 내 아버지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달았다. 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클롭과는 무슨 이야기는 할 수 있다. 나는 그를 믿을 수 있다. 클롭은 가정적인 남자이고 선수의 사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공감을 표한다. 클롭은 로베르트의 아버지 역할과 함께 엄한 선생님 역할도 맡았다. 그는 로베르트가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걸 용서하지 않았다. 클롭은 당신이 비학점을 받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는 A+를 원한다. 다만 그 자신이 아닌 학생을 위해 A+를 받길 바란다. 클롭은 내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줬다. 로베르트는 도르트문트에서 보낸 2번째 시즌에 득점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도르트문트에 입단했을 때 모든 걸 빨리 하려고 했다. 패스를 강하게 하고 모든 걸 원터치로 했다. 클롭은 내게 침착함을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터치를 2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속도를 조금 낮추자 이번에는 스피드를 다시 끌어올리라고 했다. 원터치 후 슈팅 골. 그는 내 스피드를 끌어올리려고 잠시 속도를 제어한 것이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정말 천재적인 방식이다.
그는 내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줬다. 그는 내가 프리킥을 차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그런 킥을 찰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때부터 프리킥을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 점점 더 나아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로베르트는 자신이 해오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무기를 추가하며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리그에서 22골을 넣으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됐고 팀은 리그와 DFB 포칼을 차지하며 더블을 달성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클롭은 로베르트가 훨씬 더 많은 골을 터뜨릴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클롭은 첫 시즌을 마친 후 로베르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독일 챔피언이 된 그 시즌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클롭이 와서 내게 말했다. 내가 매 시즌 20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했다. 당시 나는 겨우 8골을 넣었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그럼 정말 좋겠지만 그런데 봐라. 다음 시즌 나는 22골을 기록했다. 유럽 무결점 스트라이커를 발견하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위르겐 클롭 감독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에게 독일 분데스리가는 좁았다. 로베르트가 입단하자마자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를 2시즌 연속 제패했고 2011-12 시즌에는 DFB 포칼까지 차지하는 더블을 달성했다. 문제는 분데스리가와 유럽 무대의 차이였다. 클롭이 이끄는 도르트문트가 지닌 유럽 경쟁력은 아직 높지 않았다. 로베르트는 도르트문트 첫 시즌에서도 UEFA 유로파 리그에 출전했으나 한 골만을 기록하며 조별리그 탈락을 맞봤고 2011-12 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했으나 또다시 조별리그에서 최하위로 탈락했다. 로베르트 역시 1득점에 그쳤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렬했으나 유럽 무대 변수는 극복하지 못했다. 2012-13 시즌에는 달랐다.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이는 곧 큰 물결이 됐다. 조별리그 D조에서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아약스를 만났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 아스날,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 올림피아코스와 경쟁하고도 최하위였으니 더 강한 팀들이 질비한 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다. 예상은 그랬다. 로베르트가 이변을 불러왔다. 도르트문트는 1라운드에서 아약스를 1대0으로 꺾었는데 그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2차전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도 1대1 무승부로 선전했고 3차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2대1로 이기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로베르트는 이날도 선제골을 넣었다. 도르트문트는 4승 2패로 조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올랐다. 로베르트는 총 4골을 터뜨렸다. 무리뉴의 왜 이렇게 어렵냐 팀이.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의 준결승에 4골. 강력한 전방 압박 개겐 프레싱과 과감한 질주를 앞세운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 리그를 크게 흔들었다. 16강에서 샤흐타르 도네츠크를 잡았고 김근호 PD님 좀 조용히 나가주세요. 예, 집중이 안 되니까. 예. 16강에서 샤흐타르 도네츠크를 잡았고 8강에서는 반짝 호화로운 스쿼드를 꾸렸던 말라가를 눌렀다. 4강 상대는 챔피언스리그 최강자 레알 마드리드였다.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던 이는 당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주제 무리뉴였다. 무리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스트 오질, 사미 케드라, 사비 알론소, 루카 모드리치, 카림 벤제마, 앙헬 디마리아, 카카를 대동하고 지그날 이두나 파크로 왔다. 4강 1차전을 앞두고는 도르트문트가 자랑하는 노란 벽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강한 팀이었다. 전반 8분 만에 로베르트가 마리오 교체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으나 전반 43분에 호날두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후반전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후반 5분이 되기 전에는 그랬다. 이후 로베르트가 경기를 쥐고 흔들었다. 클롭 감독이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면 레알을 상대로 헤비메탈 축구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로베르트는 후반 5분에 마르코 로이스의 패스를 잡아 재빨리 돌아선 뒤 라파엘 바란이 붙기 전에 골대 구속으로 공을 차 넣었다. 후반 10분에는 굴절된 공을 왼발과 오른발 발바닥으로 긁은 뒤 페페의 수비를 떨쳐내고 강슛으로 다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21분에는 페널티킥으로 4번째 골까지 터뜨렸다.
분데스리가를 호령하던 폴란드 출신 젊은 스트라이커는 그렇게 세계 최고팀과 선수들을 흑백으로 만들었다. 클롭은 경기가 끝난 후 오늘 밤에 보인 경기력은 축구 그 자체였고 내 선수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없었다라며 감격했다. 이어 그는 4골을 터뜨린 로베르트를 극찬했다. 레비의 3번째 골과 같은 환상적인 골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아픈 패배를 당한 무리뉴도 로베르트를 언급했다. 우리는 도르트문트와 레반도프스키의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에게 4골을 내주며 패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패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실점 중 3골은 너무 쉽게 공을 잃었으며 마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허용했다. 레반도프스키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고 그의 기량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도르트문트는 4강 2차전에서 0대2로 패했으나 1차전 4대1 승리에 힘입어 결승에 진출했다. 상대는 준결승에서 FC 바르셀로나를 합계 7대0으로 누른 분데스리가 라이벌 바이에른 뮌헨이었다. 당시 광고물 중에 여전히 회자되는 게 있다. 엘 클라시코가 아니라 데어 클라시커. 전 세계는 분데스리가의 비상과 로베르트의 등장에 환호했다. 그때부터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게임이었다. 어쨌든 분데스리가 클럽의 승리였으니까. 오직 바이에른과 도르트문트 팬들에게만 남다른 경기였을 거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팀끼리 맞붙는 경기였다. 로베르트도 한껏 들떠서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준비했다. 준결승과 결승 사이에는 분데스리가 경기도 있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당시 심경을 솔직히 밝혔다. 결승까지는 3주가 남아있었다. 긴 시간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었다. 분데스리가 2경기를 먼저 치러했기 때문이다. 결승전 전까지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무게감이 확 느껴졌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 전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모든 게 특별했다. 웸블리 스타디움과 팬들. 마치 챔피언스리그에 처음 출전하는 기분이었다. 경기 전의 괴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갑자기 나와서 두 팀 사이 긴장감은 더 커졌다. 원래 두 팀은 이 이적을 시즌이 끝나고 발표하기로 했다.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당시 울리 헤네스 바이에른 뮌헨 회장이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서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크다. 괴체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승전에 나서지 못했다.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2대1로 이겼다. 로베르트는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했으나 골은 넣지 못했다. 도르트문트는 마지막 벽을 넘지 못했다. 로베르트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았고 이내 눈물을 흘렸다. 시상식에서 준우승 메달을 받을 때도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가장 높이 올라왔다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도르트문트와 이별. 로베르트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지 못한 이후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새로운 팀을 찾으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통한다는 걸 알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바랐다. 그는 2013년 6월 독일 스포츠지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 이번 여름에 내가 선택한 다른 구단으로 떠날 수도 있다. 그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도르트문트는 내가 영원히 사랑할 엄청난 구단이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얼마 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바이에른 뮌헨 이적 소리 나돌았다. 클롭 감독은 바이에른이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 로베르트는 여전히 우리와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로베르트는 2013-14 시즌을 끝으로 도르트문트와 계약이 종료되기에 도르트문트가 이적료를 바란다면 2012-13 시즌 리그 득점왕을 그해 여름에 이적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로베르트는 이미 2013년 2월에 미하엘 초어크 도르트문트 단장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기에 긴장감은 더 커졌다. 로베르트는 계약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그는 2013년 11월에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로베르트는 사전 계약을 하며 팀에 1,000만 유로와 주급 보조금을 안겼다. 그는 도르트문트에서 보낸 마지막 시즌에도 리그에서 20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했다. 로베르트는 2013년 5월 17일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했다. DFB 포칼에서 곧 합류할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었다. 클롭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부상을 우려해 로베르트를 몇 차례 훈련에서 제외하기도 했지만 로베르트는 120분을 모두 소화했다. 팀은 0대2로 패했다. 재밌네요, 아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월드컵 결승과 비슷하다. 우리는 0대3 패배처럼 명백하게 패한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나고 슬펐다. 정말 팽팽한 경기였는데 막판에 나온 골들로 졌다. 바이에른의 운이 더 따랐을 뿐이다. 우리는 기다릴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서야 했다. 초반에 한 골을 넣었더라면, 심지어 기회도 있었다. 그랬다면 경기는 다르게 흘러갔을 거다. 바이에른은 경험이 더 많았고 완급 조절을 잘했다. 우리는 힘을 더 쓸 수 없었다. 결국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찐한 브로맨스 마르코 로이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지만 화제를 몰고 다니는 선수는 아니다. 몸 관리에 철저할 뿐만 아니라 바른 생활 사나이로도 유명하다. 웬만해서는 그라운드 내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로베르트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밈을 하나 탄생시켰다. 2015년 4월 28일 2014-15 시즌 DFB 포칼컵 준결승전 경기 시작 전에 바이에른 뮌헨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선수 얼굴이 연달아 잡힌다. 도르트문트 공격수 마르코 로이스가 근엄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미소를 짓는다. 이어 잡힌 선수는 로베르트다. 그의 표정에도 웃음이 번진다. 이 영상은 당시 전 세계 수많은 언론이 기사화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라운드에 낭만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남자들 사이에 진한 우정인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밈으로 흔히 쓰인다. 로베르트와 로이스의 우정은 실제로도 견고하다. 두 선수는 로베르트가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이후 급격하게 가까워졌다. 이들은 선수로서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인간으로서도 서로 존중했다. 무엇보다 로베르트와 로이스는 그라운드에서 매우 잘 맞았다. 기수씨? 시끄럽네요. 너 때문에 어디까지 이건지 까먹었잖아. 씨. 어디까지 했지? 무엇보다 로베르트와 로이스는 그라운드에서 매우 잘 맞았다. 그들은 87경기만 함께 뛰었으나 22골을 합작했다. 로이스 기준으로 제이든 산초와 합작한 23골 다음 역대 2위에 해당한다. 로이스는 어떤 선수와도 이보다 더 순도 높은 기록을 올리지 못했다. 두 선수가 뛸 때 도르트문트는 경기당 1.98포인트를 가져왔다. 두 선수는 로베르트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후에도 특별한 모습을 이어갔다. 그들은 분데스리가, 아니 세계적으로도 가장 치열한 더비 중 하나인 데어 클래시커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다. 포옹은 기본이고 함께 만든 시그니처 핸드쉐이크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이를 보는 전 세계 팬들은 입꼬리가 올라갔다. 은근한 위기도 있었다. 2014년 1월에 영국 언론 데일리 미러가 로이스가 나는 괴체와 레반도프스키를 따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지 않을 것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발언 내용을 곱씹어보면 로이스와 로베르트 사이에 금이 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둘 사이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르트문트 구단 차원에서 이 기사는 페이크 뉴스라고 분노를 표했다. 며칠 동안에 2번이나 언론 보도를 보며 분노했다. 부당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일하는 모든 이는 훌륭한 미디어와 일하는 걸 좋아한다. 국적과 매체, 이름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그런 언론사다. 하지만 내용을 날조하는 검은 양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로베르트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뒤 더 뛰어난 동료들을 만났다. 하지만 로이스는 로베르트와 이별한 후에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아드리안 라모스, 치로 임모빌레, 미시 바추아이가 공격 파트너로 거쳐갔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 98골을 터뜨렸으나 로베르트와 같은 유형의 포워드는 아니었다. 로이스는 엘링 홀란드가 2020년에 도르트문트에 입단한 이후에야 로베르트가 떠난 뒤 생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로 이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를 보유하지 못했다. 폴란드는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다른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축구는 나와 너의 구분이 확실해서 인기 있는 스포츠다. 게다가 공은 둥글고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영원한 적도 없다. 이런 경쟁 속에서 로베르트와 로이스가 보인 우정은 특별했다. 로베르트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토마스 밀러와 70골을 합작했으나 여전히 그의 이름 옆에 로이스가 따라붙는 이유다. 그건 로이스도 마찬가지다.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팬들이 로이스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레반도프스키와 연락을 자주 하느냐였다. 답은 이렇다. 전보다는 덜하는 편이다. 당연히 도르트문트에 함께 있을 때는 자주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았고 그가 이적한 직후에도 연락을 많이 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경기를 같이 뛸 때나 연락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도르트문트에서 뮌헨으로 간 이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이 벌이는 대화 클래시코는 언제나 치열하다. 그 배경에는 도르트문트를 떠나 뮌헨으로 향한 이들이 많은 까닭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치열했던 대화 클래시코를 그들이 더 뜨겁고 격렬하게 만들었다. 오토마어 히츠펠트. 히츠펠트는 도르트문트를 분데스리가 2연패로 이끌고 1996-97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올려놓은 명장이다. 오늘날의 도르트문트를 만든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1997년 도르트문트와 이별했고 1998년에 바이에른 뮌헨 지휘봉을 잡았다. 두 팀 사이는 매우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마티아스 잠머. 잠머는 도르트문트에서 히츠펠트와 함께 영광을 일궜다. 1995년과 1996년에 연달아 독일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1996년에는 발롱도르도 차지했다. 수비수가 발롱도르를 차지한 것은 프란츠 베켄바워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도르트문트 역사상 유일무이한 발롱도르 위너이기도 하다. 잠머는 도르트문트에서 감독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슈투트가르트와 독일 축구협회를 거쳤다. 2012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거처를 옮기며 도르트문트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마리오 괴통수. 도르트문트 유스를 거쳐 성인팀에서 뛰었고 도르트문트가 가장 높이 날았을 때 한쪽 날개를 담당했던 선수다. 괴체는 2012-13 시즌 중반에 바이에른 뮌헨 이적 소식이 공개되는 바람에 도르트문트 팬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해당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대하 클래시코로 치러졌으나 괴체는 부상으로 뛰지 못했다. 그는 2016년에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왔다. 토르스텐 프링스. 2006년 독일 월드컵 8강전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프링스도 도르트문트를 거쳐 뮌헨으로 향했다. 그는 토마시 로스츠키와 함께 도르트문트 중원에서 맹활약했고 2004-2005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과 3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펠릭스 마가트 감독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한 시즌 만에 다시 팀을 옮겨 자신의 경력 대부분을 보냈던 베르더 브레멘으로 돌아갔다. 마츠 후멜스.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을 가장 자주 오간 선수다. 정확히는 뮌헨의 유니폼을 입은 것이 먼저였다. 하지만 그는 바이에른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고 도르트문트 임대, 이적을 통해 명실상부한 독일 최고의 센터백으로 성장했다. 후메스는 2016년 다시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으며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2019년 도르트문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분데스리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격수가 최고의 팀으로 가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잉글랜드, 스페인, 프랑스에서 쏟아지는 관심을 뒤로하고 레반도프스키는 분데스리가의 붉은 팀으로 향했다. 분데스리가의 새 역사를 쓸 스트라이커가 독일 뮌헨에 도착했다. 나는 로베르트가 게르트 뮬러의 40골 기록을 깰 거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게르트와 50년 동안 알고 지냈다. 그의 골에 대한 끝없는 욕구를 로베르트가 갖고 있다. 매 경기 최소 한 골은 넣겠다는 의지가 특히 비슷하다. 그가 큰 부상 없이 바이에른에서 꾸준히 뛴다면 뮬러의 통산 득점 365골 맞나요? 뮬러의 통산 득점 365골 기록도 깰 수 있을 것이다. 파울 브라이트너. 최고의 공격수, 최고의 팀을 만나다. 2014년 1월 분데스리가 휴식기, 레반도프스키가 달콤한 휴가에서 돌아왔다.
그가 도르트문트로 향했냐고? 아니,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 독일 남쪽의 아름다운 도시 뮌헨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새 주인을 만나 새 계약서에 서명했다. 오피셜, 레반도프스키는 2014-15 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게 됐다. 사실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바이에른행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기정사실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4개월 전 독일의 스포츠 전문 매체 슈프로트 아인스가 던진 바이에른행 질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공식 계약은 1월에 할 예정이다라며 사실상 비공식 확정을 인정했다. 바이에른은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공을 들였다. 첫 접촉은 2012-13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뤄졌다. 레반도프스키 역시 바이에른의 관심에 긍정적이었다. 그가 마음을 굳힌 결정적인 계기는 펩 과르딜로아의 부임. 바르셀로나를 최고의 팀으로 완성한 스페인 최고의 감독이 자신을 원한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2013년 5월 체자리 쿠차르스키가 폴란드 방송에 나와 바이에른이 로베르트의 다음 클럽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지 않는 척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등 레반도프스키를 향해 군침을 흘리던 팀들은 한순간에 좌절했다. 무엇보다 레반도프스키를 간절히 원했던 아르센 벵거 전 아스날 감독이 가장 속상해했다. 아스날의 부진한 공격력에 힘을 보탤 유일한 자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입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그는 우리도 레반도프스키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이미 그는 1년 반 전에 바이에른과 계약을 끝낸 상태였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영국 언론을 통해 털어놓기도 했다. 그의 말이 잔뜩 화나 있는 도르트문트 팬들에게 기름을 제대로 부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시즌 마리오 괴체가 바이에른으로 이제 힘드네요. 예. 제가 잠이 옵니다, 이제. 그의 말이 잔뜩 화나 있는 도르트문트 팬들에게 기름을 제대로 부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시즌 마리오 괴체가 바이에른으로 가서 약이 오른 상태였는데 레반도프스키는 더 전부터 바이에른으로 가려 했다니. 도르트문트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레반도프스키의 SNS로 달려가 악플을 다는 건 기본이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레반도프스키는 집 근처에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까지 고려했다. 마지막까지 도르트문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무사히 남은 시즌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13년 7월 그는 붉은 유니폼을 입었다. 칼하인츠 루메니게 CEO는 매우 흡족해했다. 레반도프스키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다. 그는 우리에게 부스터를 달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유럽 재패를 꿈꾸기 시작했다. 2012-13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레반도프스키와 재현하는 게 바이에른의 궁극적 목표였다. 레반도프스키 역시 자랑스러웠다. 레반도프스키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TV를 통해 바이에른의 경기를 즐겨보곤 했다. 슈테판 에펜베르크, 메메슐, 올리버 칸 등 분데스리가를 주름잡은 선수들을 보며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레전드 공격수 게르트 밀러는 그의 아이돌이었다. 무엇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가 생전 바이에른의 열성적인 팬이기도 했다. 그런 그의 바이에른 이적에 폴란드 팬들도 기뻐했을까? 레반도프스키는 자서전 나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폴란드의 축구 팬들은 오히려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레반도프스키를 통해 도르트문트에 정을 붙인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내가 도르트문트에 남길 바랐다. 당시 그 클럽은 폴란드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 그때만 해도 바이에른은 내 고향에서 지금처럼 그리 인기 있는 팀이 아니었다. 물론 지금은 다르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최근에 폴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클럽 리스트를 본 적이 있다. 바이에른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 이어 3위에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에서 뛰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폴란드에 가면 많은 이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로베르트, 네가 바이에른에서 뛴 이후로 나는 그 클럽을 응원하고 있어. 자, 오늘의 BJ 갱기가 읽었었던 책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축구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남자. TBM에 올라가니까 TBM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BJ 갱기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